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나이스 미츠 여러분,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궁금해요 톡톡 5번째 영상 원인편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 이어서 자폐 원인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영상 속 레디 고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효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기본적으로 뇌 발달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뇌 사진을 찍거나 뇌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뇌 검사 외에도 필요한 검사가 있을까요?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기본적으로 뇌 발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뇌 이상은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MRI에서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뇌 발달 이상은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MRI, 즉 좀 더 높은 해상도의 MRI나 뇌 부위들 간의 연결성을 보는 DTI, 특정한 과제를 시행할 때 뇌의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를 보는 fMRI와 같은 검사들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뇌 발달의 이상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왜 생기는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뇌 부위는 밝혀져 있지 않고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에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 DTI나 fMRI와 같은 검사들은 연구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뇌영상 연구에 참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원하셔도 검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뇌 MRI는 종양이나 염증, 출혈과 같이 내과 신경과적인 개입이 필요한 질환이나 뇌 기형 혹은 뇌 손상의 후유증을 찾아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이나 평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특정한 소견을 보인다고 해서 자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정상이 나왔다고 해서 자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RI는 모든 아이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대개 머리 둘레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관찰되어서 뇌 기형이나 다른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MRI가 도움이 될지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RI 외에 다른 뇌 검사도 마찬가지여서 모든 자폐 아이에게 다 필요한 검사는 없습니다. 뇌파 검사는 뇌전증이 의심되거나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게 됩니다. 뇌검사 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로 유전자 검사와 대사 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자폐 가운데 4에서 10%는 유전자 변이나 대사 이상 질환과 같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모습이 알려진 유전질환과 비슷하거나 혹은 다른 신체적 이상이 동반되었거나 발달 과정이 일반적인 자폐 아이들과 너무 다른 경우에는 의사들이 유전자 검사나 대사 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들도 모든 아이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 중금속 검사나 유기산 검사 등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검사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의 연관성이 밝혀져 있지 않고 검사 방법과 해석법 역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검사가 혹시 있는지, 무엇인지는 우리 아이를 보는 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진료를 보면서 담당 선생님께 우리 아이에게 혹시 필요한 검사가 있는지 여쭤보시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혹시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생길 수도 있나요? 가끔 우리 아이가 자폐가 아니고 미디어 증후군이냐고 물어보시거나 혹은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여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생겼냐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18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를 사용하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양육자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상호작용할 시간과 또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18개월 이하의 아동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끔 다양한 교육용 동영상이나 DVD를 보여주면 뇌 발달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세 이하의 아이들은 아직 TV 화면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TV 속의 일과 현실의 일을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용 동영상이나 DVD, 앱 등은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미디어 노출 때문에 발달이 느려진 경우라면 미디어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비해서 빠르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동생도 자폐일 가능성이 있나요?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동생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이를 가질까 말까 고민을 하시기도 하고 또 아이가 생겼을 때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된 첫째가 있는 경우에 둘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을 확률은 15에서 20%로 첫째가 정상 발달하는 경우 둘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을 확률 0.9에서 1.5%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태어날 아이가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가운데 하나에서는 자폐 아이가 여자이고 동생이 남자인 경우에는 16.7%, 자폐 아이가 남자이고 동생도 남자인 경우에는 12.9%, 자폐 아이가 여자이고 동생이 여자인 경우에는 7.6%, 자폐 아이가 남자이고 동생이 여자인 경우에는 4.2% 정도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된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자폐 아이의 동생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을 확률은 보통의 아이들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확률도 80% 이상으로 훨씬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자폐면 동생도 자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전 카운셀링을 받아서 자폐가 아닌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질문도 가끔 받습니다. 태내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자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연관된 유전자가 아직 다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산전 유전자 검사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아이가 펠란 맥더미드 증후군이나 스미스 마젠스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레트 증후군 등 알려진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태아도 동일한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윤리적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산전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서 모두 뇌검사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영유아기의 미디어 노출이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의 동생도 자폐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동생이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